이상하게도 눈물이 나더군요. 외로워서가 아니라 이제서야 알 것 같아서요. 65세 박미숙 씨의 고백입니다. 미숙 씨는 얼마 전 휴대폰 정리를 하면서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300명이 넘는 연락처 중에서 정말 편안하게 전화할 수 있는 친구는 단 2명 뿐이었습니다. 처음엔 슬펐지만 6개월 후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야 진짜 내 인생이 시작된 것 같아요. 여러분도 혹시 이런 경험하고 계신가요? 연락처는 많은데 정작 필요할 때 연락할 사람이 없다고 생각한 적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이 이야기는 바로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저와 함께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노후는 이미 행복해지시는 겁니다. 자, 이야기 시작합니다. 먼저 충격적이지만 위로가 되는 연구 결과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 서울대학교 심리학과 연구팀이 60세 이상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했습니다. 현재 가까운 친구가 몇 명입니까? 라는 질문에 평균 1.8명이라고 답했답니다. 20대 때 평균 7.2명, 30대 때 5.1명, 40대 때 3.8명, 50대 때 2.6명이었던 친구 숫자가 60대 되면 2명 이하로 줄어든다는 겁니다.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어요. 그 사실이 외롭습니까? 라는 질문에 78%가 아니다라고 답했답니다. 오히려 편하다. 부담이 줄었다. 진짜 친구만 남아서 좋다는 응답이 대부분이었어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60 넘어서 친구가 줄어드는 건 문제가 생긴 게 아니라 인생이 다음 단계로 넘어간 거라는 뜻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느끼시나요? 예전엔 친구가 많았는데 지금은 연락하는 사람이 줄었다는 걸요. 그리고 내가 뭘 잘못했나? 사람들이 나를 멀리하나? 하고 불안해하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얼마 전 한 카페에서 두 분의 대화를 우연히 듣게 됐습니다. 70대 초반으로 보이는 두 분이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하고 계셨어요. 한 분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요즘 친구들 연락이 뜸해졌어. 예전엔 한 달에 한 번씩 만났는데 이제는 1년에 한 번도 안 보는 친구들이 많아. 나만 그런가? 그러자 다른 분이 대답하셨어요. 나도 그래. 근데 있잖아, 이제는 그게 편해. 억지로 만나서 할 말도 없고 만나고 나면 오히려 피곤하고. 진짜 편한 친구 2~3명만 있으면 되더라고. 그 말에 첫 번째 분이 고개를 끄덕이시더라고요. 그러게 말이야. 나도 사실 그래. 친구 많으면 뭐해? 만나면 피곤한데. 저는 그 대화를 들으면서 생각했어요. 60 넘어서 친구가 줄어드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구나. 그리고 그게 오히려 건강한 거구나. 제가 만난 이정숙 씨 67세 여성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정숙 씨는 5년 전까지만 해도 친구 관계에 엄청 신경 쓰셨답니다. 친구가 많아야 노후가 외롭지 않다고 생각하셨대요. 그래서 동창회도 나가고 등산 모임도 나가고 봉사 모임도 나가고 정말 바쁘게 사셨어요. 한 달에 모임이 10개가 넘었답니다. 그런데 이상했대요. 사람들을 많이 만나는데 오히려 더 외로웠답니다. 왜 그럴까? 나한테 문제가 있나? 그러던 어느 날 정숙 씨는 몸이 아파서 모든 모임을 취소했답니다. 한 달 동안 집에만 있었어요. 처음엔 불안했대요. 사람들이 나 없어도 잘 지내는 거 아냐? 나를 찾지 않으면 어쩌지? 하지만 한 달이 지나도 아무도 연락하지 않더래요. 정숙 씨는 그제야 깨달았답니다. 내가 친구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은 사실 친구가 아니었구나. 그냥 모임에서 만나는 사람들이었구나. 그리고 정숙 씨는 결심했어요. 이제 진짜 친구만 만나자. 억지로 관계 유지하지 말자. 그렇게 모든 모임을 정리하고 진짜 마음 편한 친구 2명만 남겼답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많은 사람을 만나는데 오히려 더 외롭고 관계가 많은데 진짜 친구는 없고
이제 처음에 말씀드렸던 박미숙 씨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 볼까요? 연락처 312명 중에 전화하고 싶은 사람이 2명뿐이라는 걸 깨달았을 때 미숙 씨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나는 외로운 사람인가? 하지만 그날 밤 미숙 씨는 곰곰이 생각해 봤답니다. 그럼 나는 정말 외로운가? 그 310명이 없어서 내가 불행한가? 대답은 아니다였어요. 오히려 그 사람들과 연락하고 지내던 시절이 더 힘들었거든요. 생일 챙겨야 하나? 모임 나가야 하나? 연락 안 하면 섭섭해하지 않을까? 이런 걱정들이 늘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그런 부담이 없어요. 진짜 친구 2명하고만 편하게 지내면 되니까요. 미숙 씨는 그날 밤 깨달았답니다. 친구가 줄어든 게 아니라 가짜 친구들이 정리된 거구나. 나는 외로운 게 아니라 성숙해진 거구나. 혹시 여러분도 이런 깨달음 얻으신 적 있으신가요? 친구가 줄어든 게 아니라 진짜 친구만 남은 거라는 걸요. 여기서 중요한 이론 하나를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심리학의 사회 정서적 선택 이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어려운 말 같지만 내용은 간단해요.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시간이 한정되어 있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젊었을 때는 시간이 무한한 것처럼 느껴지죠. 그래서 많은 사람을 만나고 넓은 인맥을 쌓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60 넘어가면 달라집니다. 내게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될까?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관계를 정리하게 됩니다. 시간이 한정되어 있으니 정말 소중한 사람들하고만 보내자. 이게 사회 정서적 선택입니다. 그래서 60 넘어서 친구가 줄어드는 건 문제가 아니라 자연스러운 성숙 과정입니다. 뇌가 이제는 질로 승부할 때야라고 말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도 느끼시나요? 예전엔 많은 사람 만나는 게 좋았는데, 이제는 편한 사람 한두 명 만나는 게 더 좋다는 걸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걸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외로움과 고독은 다릅니다. 많은 분들이 이 둘을 혼동하세요. 외로움은 결핍에서 오는 감정입니다. 사람이 필요한데 없어. 연락할 사람이 없어. 이런 마음이 외로움이에요. 하지만 고독은 다릅니다. 고독은 내가 선택한 충만한 시간입니다. 혼자 있는 게 편해. 나만의 시간이 소중해. 이런 마음이 고독이에요. 60 넘어서 친구가 줄어들 때 외로움을 느끼시나요? 아니면 고독을 즐기시나요? 이정숙 씨는 말합니다. 예전엔 혼자 있으면 외로웠어요. 나는 친구도 없나 하고 불안했죠. 하지만 지금은 혼자 있는 게 너무 좋아요. 아무 눈치 안 보고 커피 마시고 책 읽고 산책하고. 이게 고독이더라고요. 충만한 시간이요. 그럼 이제부터 중요한 이야기를 해볼게요. 60 넘어서 꼭 정리해야 할 독성 관계 5가지입니다. 이 5가지 유형의 사람들은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다만 이제 나와 맞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억지로 관계를 유지하면 나만 힘들어집니다. 혹시 주변에 이런 사람 있으신가요? 첫째, 에너지 뱀파이어형입니다. 이 사람들은 만날 때마다 자기 이야기만 합니다. 자기 힘든 일, 자기 아픈 곳, 자기 억울한 일. 1시간 내내 듣고 나면 여러분은 완전히 지쳐 있어요. 그런데 이상한 건 그 사람은 시원해 보여요. 오늘 이야기 들어줘서 고마워라고 하죠. 하지만 여러분 이야기는 한마디도 안 물어봐요. 혹시 이런 친구 있으신가요? 만나고 나면 기운이 쭉 빠지는 친구요? 이정숙 씨에게도 그런 친구가 있었답니다. 40년 넘게 알고 지낸 동창인데 만날 때마다 자기 며느리 이야기만 했대요. 우리 며느리가 이렇게 했어, 저렇게 했어. 처음엔 들어줬는데 매번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정숙 씨는 지쳤답니다. 나는 한마디도 못하고 듣기만 하는데 왜 나만 피곤하지? 그래서 조용히 거리를 뒀답니다. 나쁜 사람은 아니에요. 하지만 이제 나와 맞지 않아요. 둘째, 경쟁 중독형입니다.
이 사람들은 모든 걸 경쟁으로 봅니다. 아들은 어디 다녀? 손주는 몇 명이야? 연금은 얼마 받아? 건강검진 결과는 어때? 끊임없이 비교하고 경쟁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조금이라도 나으면 은근히 자랑하고 자기가 조금이라도 못하면 질투합니다. 혹시 이런 친구 있으신가요? 만날 때마다 서로 비교하게 만드는 친구요? 박미숙 씨에게도 그런 친구가 있었답니다. 모임 때마다 너희 아들은 뭐하니? 손주는 공부 잘해? 이런 질문만 하는 친구요. 미숙 씨는 그 친구 만나고 나면 항상 기분이 안 좋았답니다. 왜 나는 자꾸 비교당하는 기분이 들까? 그래서 조용히 모임을 그만뒀답니다. 나이 들어서까지 경쟁하고 싶지 않아요. 셋째, 가십 중독형입니다. 이 사람들은 남의 이야기만 합니다. 저 사람 들었어? 저 집 며느리가 그런데. 저 사람 요즘 안 좋대. 끊임없이 남 이야기를 하고 소문을 퍼뜨립니다. 처음엔 재미있어 보여요. 하지만 나중에 생각해보면 불편합니다. 저 사람이 내 이야기도 저렇게 하겠지? 혹시 이런 친구 있으신가요? 만날 때마다 남 이야기만 하는 친구요? 이정숙 씨는 말합니다. 예전엔 그런 이야기가 재미있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싫어요. 나이 들어서까지 남 이야기하고 싶지 않아요. 넷째, 무료 서비스 요구형입니다. 이 사람들은 항상 뭔가를 요구합니다. 차 좀 태워줘. 이거 좀 도와줘. 여기 좀 같이 가줘. 처음엔 도와줍니다. 친구니까요. 하지만 점점 부담이 됩니다. 받기만 하고 주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당연하게 생각해요. 혹시 이런 친구 있으신가요? 항상 도움만 요청하는 친구요? 박미숙 씨에게도 그런 친구가 있었답니다. 미수가 마트 가는데 나 좀 태워줘. 미수가 나 병원 가는데 같이 가줘. 매번 연락하면 뭔가를 부탁하는 친구였어요. 미숙 씨는 지쳤답니다. 내가 자기 전용 택시인가? 그래서 전화를 안 받기 시작했답니다. 다섯째, 조언 강요형입니다. 이 사람들은 항상 충고합니다. 너 그러면 안 돼, 내 말 들어. 이렇게 해야 해.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계속 가르치려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 말 안 들으면 섭섭해합니다. 혹시 이런 친구 있으신가요? 만날 때마다 충고만 하는 친구요? 이정숙 씨는 말합니다. 나이 들어서까지 누구한테 충고 듣고 싶지 않아요. 그냥 내 이야기 들어주는 친구면 돼요. 혹시 주변에 이런 사람들 있으신가요? 있다면 천천히 거리를 두세요.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다만 이제 나와 맞지 않는 사람일 뿐입니다. 60 넘어서는 나를 힘들게 하는 관계를 정리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게 이기심이 아니라 자기 존중입니다. 그럼 진짜 친구는 어떻게 구별할까요? 2025년 하버드 대학교 성인 발달 연구팀이 85년간 추적 조사한 결과가 있습니다. 노후의 행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친구가 많은 게 아니라 관계의 질이 높다는 거였어요. 그럼 질 높은 관계란 뭘까요? 세 가지 신호가 있습니다. 첫째, 공감의 방식입니다. 진짜 친구는 내 말을 끝까지 듣습니다. 중간에 끊고 자기 이야기 안 해요. 아, 나도 그랬어 라고 화제를 빼앗지 않아요. 그냥 들어줍니다. 그리고 정말 힘들었겠다. 많이 속상했겠다. 이렇게 공감해 줍니다. 혹시 주변에 이런 친구 있으신가요? 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는 친구요. 있으시다면 스스로에게 박수 쳐주세요. 당신은 정말 축복받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둘째, 시간의 태도입니다. 진짜 친구는 시간을 억지로 맞추지 않습니다. 바쁜데 어쩔 수 없이 나왔어라는 느낌을 주지 않아요. 만났을 때 온전히 나와 함께 있어줍니다. 핸드폰도 안 보고 시계도 안 봅니다. 혹시 이런 친구 있으신가요? 만났을 때 온전히 함께 있어주는 친구요. 셋째, 만남 이후의 에너지입니다.
진짜 친구를 만나고 나면 기분이 좋아집니다. 위로받고 충전되고 힘이 나요. 하지만 가짜 친구를 만나고 나면 왜 그런지 잘 모르겠는데 그냥 지칩니다. 피곤하고 우울하고 후회됩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 친구들 만나고 나면 어떠신가요? 힘이 나시나요? 아니면 지치시나요? 박미숙 씨는 말합니다. 연락처에 312명이 있었지만 진짜 친구는 2명뿐이었어요. 하지만 그 2명이면 충분해요. 그 2명을 만나고 나면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거든요. 이정숙 씨도 말합니다. 예전엔 친구가 10명도 넘었어요. 하지만 다 정리하고 지금은 2명만 남았어요. 그런데 이제 진짜 행복해요. 억지로 관계 유지 안 해도 되니까요. 그럼 혼자 있는 시간은 어떻게 보내야 할까요? 많은 분들이 혼자 있으면 불안해하세요. 친구도 없고 할 일도 없는데 어떡하지? 하지만 혼자 있는 시간이야말로 가장 큰 선물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주는 5가지 선물을 말씀드릴게요. 첫째, 감정의 자유입니다. 혼자 있으면 남 눈치 안 봐도 됩니다. 웃고 싶으면 웃고 울고 싶으면 울고 아무것도 안 하고 싶으면 안 해도 돼요. 나 왜 이러지? 이상하게 보이지 않을까? 이런 걱정 안 해도 됩니다. 혹시 여러분도 느끼시나요? 혼자 있을 때가 제일 편하다는 걸요? 둘째, 나만의 루틴입니다. 혼자 있으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커피 마시고, 책 읽고 산책하고 낮잠 자고, 아무도 뭐라 안 해요. 왜 그렇게 늦게 일어나? 왜 맨날 책만 봐? 이런 말 안 들어도 됩니다. 이정숙 씨는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서 혼자 산책을 간답니다. 아무도 없는 공원을 걷는 그 시간이 하루에서 제일 좋아요. 셋째, 내면 채우기입니다. 혼자 있으면 나를 돌아볼 시간이 생겨요. 나는 뭘 좋아하지? 나는 어떤 사람이지? 나는 앞으로 뭘 하고 싶지?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할 수 있습니다. 박미숙 씨는 혼자 있는 시간에 일기를 쓰기 시작했답니다. 60년을 살았는데 나를 제대로 알지 못했더라고요. 일기를 쓰면서 나를 알아가는 게 너무 좋아요. 넷째, 자연 속 걷기입니다. 혼자 있으면 자연과 함께 할 수 있어요. 공원을 걷고 산을 오르고 바다를 보고 자연은 말이 없지만 위로가 됩니다. 이정숙 씨는 일주일에 3번 혼자 산을 오른답니다. 혼자 걷다 보면 머리가 맑아져요. 복잡했던 생각들이 정리되고 마음이 편안해져요. 다섯째, 나 자신과 친해지는 시간입니다. 혼자 있으면 나와 대화할 수 있어요. 오늘 하루 어땠어? 힘든 일은 없었어? 잘한 일은 뭐야? 이렇게 나에게 말을 걸어보세요. 처음엔 어색하지만 점점 편해집니다. 박미숙 씨는 말합니다. 예전엔 혼자 있으면 외로웠어요. 하지만 지금은 나랑 있는 게 제일 편해요. 내가 나한테 제일 좋은 친구더라고요. 혹시 지금 친구가 줄어서 불안하다. 혼자 있으면 외롭다 하고 계신가요? 괜찮습니다. 그 감정은 자연스러운 거예요. 하지만 조금만 관점을 바꿔보세요. 친구가 줄어든 게 아니라 가짜 친구들이 정리된 거예요. 혼자 있는 게 아니라 나와 함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모든 게 달라집니다. 그럼 관계를 어떻게 정리해야 할까요? 갑자기 연락을 끊으면 안 됩니다. 상대방도 상처받고 나도 죄책감 들어요. 천천히 거리를 두세요. 모임 횟수를 줄이고 연락 빈도를 줄이고 자연스럽게 멀어지게 하세요. 이걸 소프트 랜딩이라고 합니다. 부드럽게 착륙하는 거죠. 이정숙 씨는 이렇게 했답니다. 한 달에 한 번 만나던 모임을 2달에 한 번으로 줄이고 그 다음엔 석 달에 한 번으로 줄였어요. 그렇게 자연스럽게 멀어졌어요. 서로 섭섭하지 않게요. 그리고 경계선을 긋는 걸 두려워하지 마세요. 나는 이제 이런 만남은 안 할래. 나는 이제 이런 관계는 유지 안 할래. 이렇게 말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게 이기심이 아니라 자기 존중입니다. 박미숙 씨는 말합니다. 예전엔 거절을 못했어요. 나쁜 사람으로 보이면 어쩌지 하고 두려웠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달라요. 내가 싫으면 안 한다고 말해요. 그게 나를 지키는 거더라고요. 혹시 지금 나는 너무 늦었어. 이미 많은 관계를 맺어버렸어 하고 계신가요? 아닙니다. 지금부터라도 정리하면 됩니다. 박미숙 씨는 65세에 시작했어요. 이정숙 씨는 67세에 시작했고요. 나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지금 이 순간 나를 힘들게 하는 관계에서 벗어나겠다는 결심입니다. 박미숙 씨에게 제가 물어봤습니다. 어머님 지금 행복하세요? 미숙 씨는 이렇게 답하셨어요. 정말 행복해요. 예전엔 친구 312명 관리하느라 정신 없었어요. 생일 챙기고 연락하고 모임 나가고. 그런데 지금은 2명만 챙기면 돼요. 그 2명하고 진짜 깊은 대화를 나눠요. 그리고 혼자 있는 시간을 즐겨요. 이게 진짜 행복이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덧붙이셨습니다. 연락처 312명 중에 2명만 남았을 때 처음엔 눈물이 났어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축복이었어요. 310명의 가짜 친구를 정리하고 2명의 진짜 친구를 발견한 거니까요. 이정숙 씨도 말합니다. 예전엔 친구 많은 게 자랑이었어요. 나는 인기 많아 이렇게 생각했죠. 하지만 지금은 달라요. 친구가 적은 게 자랑이에요. 나는 진짜 친구만 있어. 이게 더 자랑스러워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60 넘어서 친구 많으면 피곤해요. 진짜 친구 2명이면 충분해요. 오히려 너무 많아요. 여러분 가짜 친구 100명보다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단 한 사람. 그리고 나 자신과 편안히 지낼 수 있는 시간이 노후를 가장 풍요롭게 만듭니다. 친구가 줄어드는 건 실패가 아니라 성숙입니다. 혼자 있는 건 외로움이 아니라 고독입니다. 그리고 고독은 충만한 시간입니다. 혼자가 되는 인생이 아니라 혼자로도 완성되는 인생입니다. 오늘 저녁에 한번 해보세요. 휴대폰 연락처를 열어서 천천히 내려가 보세요. 그리고 물어보세요. 지금 이 순간 전화하고 싶은 사람이 누구일까? 몇 명이 나올까요? 10명? 5명? 아니면 2명? 괜찮습니다. 몇 명이든 상관없어요. 중요한 건 그 사람들이 진짜 친구냐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천천히 정리하세요. 갑자기 끊지 말고 부드럽게 거리를 두세요. 그리고 혼자 있는 시간을 즐겨보세요. 커피 마시고 책 읽고 산책하고 나와 대화하고 나를 알아가고 나를 사랑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일주일 후면 느끼실 거예요. 나 혼자도 괜찮네. 한 달 후면 깨달으실 거예요. 혼자 있는 게 더 편하네. 3달 후면 확신하실 거예요. 이게 진짜 행복이구나.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혹시 주변의 친구 관계로 고민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부담 없이 카톡으로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히 친구가 줄어서 외롭다. 나만 친구가 없나 하고 불안해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꼭 공유해 주세요. 이 이야기가 그분에게 큰 위로가 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보내주시는 작은 응원과 격려가 제게는 정말 큰 힘이 되고 더 좋은 영상을 만들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여러분의 행복한 노후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부터 혼자 있는 시간을 즐겨보세요. 그리고 스스로에게 말해보세요. 나는 혼자로도 완성된 사람이야. 나는 충분히 괜찮은 사람이야. 60 넘어서 친구가 줄어드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게 성숙이고 지혜입니다. 진짜 친구 2명이면 충분합니다. 오히려 너무 많아요.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한 일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황금 노후였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지금이 제 인생에서 제일 재밌어요. 올해 72인 김명자 씨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남편도 먼저 세상 떠났고 애들도 다 키워서 독립했는데 이상하게 하루가 너무 바빠요. 아침에 눈 뜨면 오늘 뭐 할까 생각하느라 벌써부터 신이 나요. 어제는 친구랑 미술관 갔다가 맛집 찾아다녔고 오늘은 아침 일찍 운동하고 점심엔 혼자 영화 보러 갈 거예요. 저녁엔 온라인 강의 들으려고요. 젊었을 땐 이렇게 못 살았어요. 그땐 남편 눈치, 시댁 눈치, 애들 뒷바라지에 하루가 그냥 지나갔거든요. 근데 지금은요? 정말 제 인생을 마음 가는 대로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녀의 얼굴엔 주름이 있었지만 눈빛만큼은 수물처럼 반짝였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혹시 요즘 사는 게 좀 재미없으신가요? 아침에 눈 떠도 별로 할 일이 없고 하루가 그냥 지루하게 흘러가고 이렇게 조용히 시간만 보내다 가는 건가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꼭 집중해 주세요.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노년을 정말 신나고 재미있게 사는 비결에 관한 겁니다. 지금부터 끝까지 들으시면 혼자여도 더 신나게, 더 자유롭게 사는 노년의 행복한 비밀 5가지를 알게 되실 거예요. 이 5가지만 기억하시고 실천하시면 여러분의 노년도 충분히 즐겁고 활기차게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러니 중간에 딴 생각 마시고 메모 준비하시고 끝까지 함께 가보시죠. 여러분도 꼭 재미있고 신나는 노년을 사실 수 있으니까요. 자,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노년을 신나게 사는 첫 번째 비결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젊을 때는 못했던 것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하고 싶은 말도 참고, 가고 싶은 곳도 미루고, 입고 싶은 옷도 포기하고, 먹고 싶은 음식도 양보하며 살았습니다. 남편 입맛에 맞춰야 했고, 시댁 분위기를 살펴야 했고, 자식들 교육비를 위해 내 것은 아껴야 했습니다. 친구들이 여행 가자고 해도 집안일이 있어서 남편이 혼자 밥 먹기 싫어해서 손주 봐야 해서 라며 번번이 거절했습니다. 그렇게 수십 년을 남을 위해 살다 보니 정작 내가 뭘 좋아하는지, 내가 뭘 하고 싶은지도 잊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다릅니다. 첫 번째 비결, 바로 눈치 보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늦잠을 자도 뭐라 할 사람이 없습니다. 점심을 거르고 간식만 먹어도 괜찮습니다. 혼자 영화 보러 가고 싶으면 그냥 가면 됩니다. 친구가 갑자기 오늘 뭐 해? 하고 물으면 그래, 놀자 하고 나가면 그만입니다. 하기 싫은 모임은 거절해도 되고, 가기 싫은 곳은 안 가도 되고, 만나기 싫은 사람은 만나지 않아도 됩니다. 이게 바로 노년의 특권입니다. 의무가 사라진 자리에 자유가 들어온 것입니다. 박순희 씨는 71살에 처음으로 혼자 살게 됐습니다. 남편이 3년 전에 세상을 떠난 뒤 그녀는 52평짜리 집에서 딸과 사위, 손주와 함께 살았습니다. 집은 컸지만 마음은 점점 작아졌습니다. 큰 집에서 살면 외롭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더 외로웠습니다. 거실에 나가도 조용히 있어야 했고 부엌에서 밥을 하려 해도 엄마 우리가 할게요 하는 말에 물러나야 했습니다. 손주가 공부한다고 하면 TV도 작은 소리로 봐야 했고 밤늦게 화장실 가는 것도 조심스러웠습니다. 나는 이 집에서 손님 같아. 그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딸은 효녀였고 사위도 좋은 사람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순희 씨는 자꾸 작아지는 자신을 느꼈습니다. 말수가 줄었고 웃음이 줄었고 바깥 출입도 줄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결심했습니다. 내 집을 가져야겠다. 딸은 놀라며 반대했습니다. 엄마 왜요? 우리가 뭘 잘못했어요? 박순희 씨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잘못한 게 아니야. 엄마가 내 인생을 살고 싶어서 그래. 그렇게 그녀는 14평짜리 작은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처음엔 딸도 친척들도 걱정했습니다. 혼자 사시면 외로우실 텐데. 만약에 뭐 아프시기라도 하면 어떡해요?
하지만 박순희 씨의 인생은 그때부터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집이 작아지자 청소할 때가 줄었고, 청소할 때가 줄어서 시간이 남았고, 시간이 남으니 밖으로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운동복을 입고 동네 한 바퀴 돌고 근처 경로당에서 친구들을 만나고 도서관에 가서 책도 읽고 문화센터에서 하는 노래교실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그녀의 표정이었습니다. 큰 집에 살 때는 늘 조심스럽고 말이 없던 그녀가 작은 집에 혼자 살면서부터는 매일 웃었습니다. 친구가 전화하면 오늘 뭐 할까? 하며 신나게 약속을 잡았고 혼자서도 맛집을 찾아다니고 영화관에 가고 카페에 앉아 사람 구경을 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집이 작아지니까 인생이 커졌어요. 박순희 씨의 말입니다. 52평에 살 땐 제 방 안에만 있었는데 지금은 온 동네가 제 집 같아요. 여기저기 다니니까 아는 사람도 많아지고 매일 새로운 게 생겨요. 실제로 혼자 살면서 오히려 더 활기차게 사는 노인들이 많습니다. 혼자라는 것이 외로움의 조건이 아니라 자유의 조건이 될 수 있다는 걸 그들은 증명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낼지 전부 자기가 정합니다. 누구 눈치 볼 필요 없이 아침을 거르든 브런치를 먹든 집에만 있든 밖으로 나가든 모든 게 자기 선택입니다. 이런 자유가 주는 기쁨은 생각보다 큽니다. 젊을 때는 늘 누군가를 위해 시간을 썼다면 이제는 온전히 자기를 위해 시간을 씁니다. 그게 이기적인 게 아니라 이제야 자기 인생을 사는 겁니다. 73세인 이영숙 씨는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동네를 한 바퀴 걷습니다. 예전에는 남편이 아침밥을 차려달라고 해서 새벽같이 일어나 밥을 지었지만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산책을 하고 돌아와서 간단히 토스트 한 조각과 과일을 먹고 커피 한 잔 마시며 창밖을 바라봅니다. 이 시간이 제일 좋아요. 아무 생각 안 하고 그냥 커피 향 맡으며 앉아 있는 게 이렇게 평화로운 줄 몰랐어요. 자, 여기까지가 첫 번째 비결이었습니다. 눈치 보지 말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기. 이제 두 번째 비결을 알려드릴게요. 혼자 사는 노년의 하루는 생각보다 훨씬 바쁩니다. 심심할 틈이 없습니다. 오전엔 운동을 하고 점심 전에 동네 마트에 들러 장을 보고 집에 와서 혼자 점심을 먹습니다. 혼자 먹는 밥이 처음엔 쓸쓸했지만 이제는 익숙하고 편합니다. 먹고 싶은 것만 해 먹으면 되니까요. 영상 보는 것도 익숙하고 사진 찍는 것도 좋아하고 카톡으로 친구들과 연락하며 약속도 잡습니다. 오늘 날씨 좋은데 산책 갈까? 이렇게 메시지를 보내면 금방 답이 옵니다. 좋아, 3시에 공원 앞에서 만나. 이렇게 약속이 잡히면 그날은 신납니다. 만나서 걷고 벤치에 앉아 수다 떨고 때로는 커피숍에 들어가 커피 한 잔 마시며 시간을 보냅니다. 두 번째 비결은 바로 혼자 노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혼자 사는 사람들은 혼자 노는 법을 압니다. 누가 함께 있지 않아도 자기 혼자 재미있게 시간을 보낼 줄 압니다. 그게 외로운 게 아니라 오히려 자유롭고 편안합니다. 75세인 최정자 씨는 혼자 영화관에 가는 걸 좋아합니다. 처음엔 혼자 영화 보러 가는 게 창피했어요. 다들 둘이서 오는데 나만 혼자니까요. 근데 몇 번 가보니까 별로 신경 안 쓰이더라고요. 영화는 어차피 혼자 보는 거잖아요. 보고 나서 느낀 점도 혼자 생각하면 되고요. 이제는 매주 한 번씩 가요. 할인 받을 수 있는 날 가서 팝콘 사 먹고 영화 보고 나오면 기분이 되게 좋아요. 혼자 영화 보는 것뿐만이 아닙니다. 혼자 맛집을 찾아가기도 하고 혼자 카페에 앉아 책을 읽기도 하고 혼자 여행을 가기도 합니다. 예전에는 혼자 밥 먹는 것도 눈치가 보였는데 이제는 당당합니다. 식당에 들어가 한 분이세요? 하고 물으면 네 하고 대답하고 구석 자리에 앉아 천천히 밥을 먹습니다. 혼자 먹으면 누구 눈치 볼 것도 없고 먹고 싶은 메뉴를 선택할 수 있고 먹는 속도도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비결을 알려드릴게요.
재미있게 사는 노년들의 공통점은 바로 몸을 움직인다는 겁니다. 집에만 있지 않습니다. 나가서 걷고 만나고 보고 듣습니다. 몸을 쓰면 마음이 살아납니다. 집에만 있으면 자꾸 우울해지고 생각이 많아지고 몸도 굳어지는데 밖으로 나가서 걷기 시작하면 달라집니다. 공기가 상쾌하고 햇빛이 따뜻하고 사람들 얼굴이 보이고 그러면서 기분이 좋아집니다.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이게 큰 차이를 만듭니다. 68세인 강미란 씨는 매일 오전에 근처 공원을 3바퀴 걷습니다. 처음엔 귀찮았어요. 나가기 싫고 그냥 집에 있고 싶었어요. 근데 억지로라도 나가서 걷다 보니까 몸이 가벼워지고 기분도 좋아지더라고요. 이제는 안 나가면 뭔가 허전해요. 공원에 나가면 아는 사람들도 만나고 인사하고 간단히 이야기 나누고 그게 하루의 시작이에요. 이제 4번째 비결입니다. 노년을 신나게 사는 사람들은 새로운 걸 배우는 걸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75세에 그림을 시작한 사람도 있고 70에 악기를 배우기 시작한 사람도 있습니다. 이 나이에 뭘 배워? 하는 말은 그들에게 통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나이니까 배우는 거지하고 당당하게 말합니다. 전문가가 되려는 게 아닙니다. 그냥 재미있어서 신기해서 하고 싶어서 배웁니다. 73세인 김옥분 씨는 2년 전부터 수채화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평생 그림은 한 번도 그려본 적이 없어요. 학교 다닐 때도 미술 시간이 제일 싫었고요. 근데 어느 날 문화센터 앞을 지나가다가 수채화 수업 포스터를 봤는데 그림이 너무 예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등록했어요. 처음엔 붓도 제대로 못 잡았어요. 근데 선생님이 친절하게 가르쳐 주시고 같이 배우는 사람들도 다 비슷한 수준이니까 부담이 없었어요. 지금은 일주일에 한 번씩 수업 가는 날이 제일 기다려져요. 그림 그리는 2시간 동안은 다른 생각이 하나도 안 나요. 오롯이 그림에만 집중하는 그 시간이 너무 좋아요. 68세인 한명애 씨는 혼자 국내 여행을 다닙니다. 젊을 때는 가족과 함께 가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혼자 가는 게 더 편하고 자유롭습니다. 작년에 처음 혼자 강릉에 갔어요. 이틀 동안 혼자 기차 타고 가서 바닷가 걷고 맛있는 건 먹고 카페에서 책 읽고 그렇게 시간을 보냈어요. 처음엔 혼자 여행 가는 게 무서웠어요. 길도 잃을 것 같고 밥도 혼자 먹기 싫고요. 근데 막상 가보니까 별일 아니더라고요. 요즘은 스마트폰으로 길도 찾고 맛집도 검색하고 다 되잖아요. 혼자 다니니까 오히려 더 자유롭고 내가 가고 싶은 곳만 가고 쉬고 싶을 때 쉬고 그게 너무 좋았어요. 그 이후로 2달에 한 번씩은 혼자 여행을 가요. 멀리 가지 않아도 돼요. 근처 도시에 하루 다녀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기분 전환이 돼요. 그녀는 여행 갈 때마다 사진을 찍고 카톡으로 친구들에게 보냅니다. 강릉 바다 왔어요 하고 사진을 올리면 친구들이 부럽다, 나도 가고 싶다 하고 댓글을 답니다. 그러면 또 기분이 좋습니다. 72세인 서영자 씨는 평생 못 배운 악기를 배우고 있습니다. 어렸을 때 피아노를 배우고 싶었는데 집안 형편이 어려워서 못 배웠어요. 그게 평생 한이었어요. 근데 이제라도 배워보자 싶어서 작년에 전자 피아노를 샀어요. 유튜브 보면서 혼자 연습하다가 나중엔 근처 피아노 학원에 등록했어요. 학원 가면 애들이랑 같이 배우는데 처음엔 쑥스러웠어요. 할머니가 피아노 배우러 왔다고 애들이 신기하게 쳐다보더라고요. 근데 선생님이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배우고 싶으면 배우는 거예요 하고 격려해 주셔서 용기가 났어요. 이제 간단한 동요 정도는 칠 수 있어요. 자, 마지막 5번째 비결을 말씀드릴게요. 이것만 기억하셔도 노년이 달라집니다. 바로 비교하지 않는 것입니다. 남들과 비교하지 말고 내 속도로 내 방식으로 사는 것입니다. 사람 수가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웃음 횟수가 중요하다는 걸 아는 것입니다.
100명을 아는 것보다 한 명이라도 진심으로 웃을 수 있는 친구가 있는 게 낫습니다. 매일 만날 필요도 없습니다. 한 달에 한두 번 만나서 신나게 수다 떨고 맛있는 거 먹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돈보다 기분 좋은 하루가 더 값지다는 걸 아는 것입니다. 비싼 식당 가서 맛없게 먹는 것보다 동네 작은 국밥집에서 맛있게 먹는 게 낫습니다. 명품 가방 하나 사는 것보다 날씨 좋은 날 공원 걷다가 벤치에 앉아 햇볕 쬐는 게 더 행복할 수 있습니다. 혼자 놀 줄 아는 사람이 제일 강하다는 걸 아는 것입니다. 77세인 조미숙 씨는 혼자 사는 지 5년이 됐습니다. 처음엔 정말 외로웠어요. 밤에 혼자 있으면 무섭기도 했고요.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혼자 있는 게 편해졌어요. 이제는 누가 같이 살자고 해도 싫어요. 내 공간에서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는데 왜 다시 눈치를 봐야 해요? 혼자 살면서 제일 좋은 건 아무도 저를 판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침에 늦게 일어나도 점심을 라면으로 때워도 저녁을 굶어도 아무도 뭐라 안 해요. 제가 제 인생의 주인이에요. 이게 얼마나 큰 자유인지 몰라요. 그녀는 최근 스마트폰으로 사진 찍는 재미에 빠졌습니다. 동네 걷다가 예쁜 꽃 보면 사진 찍고, 하늘이 예쁘면 사진 찍고, 카페 가서 커피 나왔을 때도 사진 찍어요. 그걸 카톡 프로필에 올리면 친구들이 좋아요 눌러줘요. 그것만으로도 기분 좋아요. 누구한테 보여주려고 찍는 게 아니라 그냥 이 순간이 예뻐서 남기는 거예요. 나중에 사진 보면서 아, 이때 날씨 좋았지, 이때 기분 좋았지 하고 추억하는 재미도 있고요. 69세인 배순자 씨는 매일 아침 일기를 씁니다. 어제 뭐 했는지, 오늘 뭐 할 건지 간단하게 몇 줄씩 써요. 예전엔 일기 쓰는 게 숙제 같고 귀찮았는데 이제는 습관이 됐어요. 쓰다 보면 어제 있었던 좋은 일들이 떠올라요. 별거 아닌 것들이에요. 친구한테 전화 왔던 거, 산책하다가 본 강아지, 점심에 먹은 김치찌개가 맛있었던 것. 그런 것들을 쓰다 보면 내 하루도 나쁘지 않았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일기 쓰는 게 감사 연습이 된 것 같아요. 노년의 행복은 특별한 것에 있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작은 것에 있습니다. 아침에 눈 떴을 때 오늘도 하루가 왔구나 하고 감사하는 마음, 창문을 열었을 때 들어오는 신선한 공기, 커피 한 잔 마시며 느끼는 여유, 동네 산책하다가 마주친 이웃과 나누는 인사, 친구와 통화하며 나눈 웃음, 혼자 먹는 저녁이지만 좋아하는 반찬이 있어서 맛있게 먹는 것. 밤에 누워서 오늘 하루를 돌아보며 나쁘지 않았어 하고 생각하는 것. 이런 작은 것들이 모여서 하루가 되고 그 하루들이 모여서 한 주가 되고 한 달이 되고 1년이 됩니다. 거창한 목표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67세인 윤혜숙 씨는 매주 목요일 오후에 친구들과 영화를 봅니다. 4명이서 한 달에 4번 보니까 일주일에 한 번 꼴이에요. 할인 받는 날 가니까 부담도 없고요. 영화 보고 나와서 카페 가서 영화 이야기하는 게 제일 재미있어요. 나는 이 부분이 좋았어. 나는 저 배우가 마음에 들었어 하면서 수다 떨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몰라요. 가끔은 영화가 시시해도 괜찮아요. 영화보다 같이 있는 게 좋거든요. 그녀는 친구들과의 모임이 삶의 활력소라고 말합니다. 친구들 없었으면 진짜 외로웠을 거예요. 혼자 사는 것도 좋지만 가끔은 사람이 그리워요. 그럴 때 친구들 만나면 충전이 돼요. 그리고 다시 혼자 돌아와서 며칠 편하게 지내다가 또 만나고 싶으면 연락하고 그런 리듬이 좋아요. 노년은 내려놓는 시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누리는 시기입니다. 의무에서 벗어나 비로소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는 시기입니다. 젊을 때는 해야 할 것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직장에 가야 하고 돈을 벌어야 하고 자식을 키워야 하고 집안일을 해야 하고 부모님을 모셔야 하고 그렇게 쫓기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해야 할 것들이 줄어들고 그 자리에 하고 싶은 것들을 채울 수 있습니다. 이것이 노년의 축복입니다. 외로운 인생이 아니라 자유로운 인생입니다.
혼자라는 것이 불쌍한 게 아니라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는 자유로운 상태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도 먹는 것도 입는 것도 가는 곳도 만나는 사람도 전부 자기 마음입니다. 이 자유를 누리지 않는다면 그게 오히려 아까운 일입니다. 마지막을 기다리는 시간이 아니라 지금 가장 재미있는 챕터입니다. 인생에는 여러 챕터가 있습니다. 어린 시절, 청년 시절, 중년 시절, 그리고 노년. 각 챕터마다 다른 매력이 있고 다른 재미가 있습니다. 노년은 그 중에서도 가장 자유롭고 가장 여유롭고 가장 지혜로운 시기입니다. 이 시기를 그냥 지나보내기엔 너무 아깝습니다. 66세인 오정숙 씨는 매일 아침 요가를 합니다. 유튜브 보면서 따라해요. 처음엔 몸이 안 움직여져서 답답했는데 계속하다 보니까 조금씩 나아지더라고요.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않아요.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해요.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나를 남들과 비교하지 않는 것. 젊은 사람들처럼 하려고 하지 않는 것. 내 속도로 내 방식으로 하는 거요. 요가 끝나고 나면 몸도 가벼워지고 마음도 차분해져요. 하루를 시작하는 의식 같아요. 그녀는 요가뿐 아니라 스트레칭, 산책, 가벼운 운동을 꾸준히 합니다. 몸을 움직여야 정신도 또렷해져요. 하루 종일 앉아만 있으면 자꾸 졸리고 우울해져요. 근데 몸을 쓰면 달라져요. 혈액순환도 되고 기분도 좋아지고 밤에 잠도 잘 와요. 혼자 사는 게 아니라 혼자라서 편해요. 다시 누군가랑 같이 살라고 하면 싫을 것 같아요. 이것이 그들의 진심입니다. 혼자라는 것이 결핍이 아니라 하나의 선택이고 하나의 라이프 스타일이라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물론 외로울 때도 있습니다. 밤에 혼자 있으면 쓸쓸할 때도 있고 아플 때 옆에 아무도 없으면 불안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자유가 주는 기쁨이 더 큽니다. 아무 눈치 안 보고 아무 간섭 안 받고 온전히 자기 시간을 자기 마음대로 쓸 수 있다는 것. 이것이 노년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사치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 5가지 비결을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첫 번째, 눈치 보지 말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기. 두 번째, 혼자 노는 법을 배우기. 세 번째, 몸을 움직이기. 네 번째, 새로운 것을 배우는 걸 두려워하지 않기. 다섯 번째, 비교하지 않고 내 속도로 살기. 이 5가지만 기억하시면 노년은 충분히 즐겁고 신나게 보낼 수 있습니다. 70세인 권미선 씨는 말합니다. 나이 들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행복은 큰 데 있는 게 아니라 작은 데 있다는 것. 맛있는 밥 한 끼, 따뜻한 햇살, 친구의 전화 한 통, 건강한 하루, 이런 것들이 진짜 행복이라는 걸 이제 알겠어요. 젊었을 땐 더 큰 집, 더 좋은 차, 더 많은 돈을 원했는데 이제는 그게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오늘 하루 기분 좋게 살았는지 웃었는지, 누군가와 따뜻한 이야기를 나눴는지 그게 중요해요. 그녀의 말은 노년의 지혜를 담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 살아오며 터득한 진짜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을 구별하는 능력. 그것이 노년의 가장 큰 자산입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이 제일 젊은 날입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하루 더 나이 들지만 그렇다고 내일이 오늘보다 불행한 건 아닙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 중요한 건 어떤 마음으로 하루를 사느냐입니다. 우울하게 살 수도 있고 신나게 살 수도 있습니다. 집에만 있을 수도 있고 밖으로 나갈 수도 있습니다. 외롭게 지낼 수도 있고 사람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모든 건 선택입니다. 그 선택의 권한이 온전히 나에게 있다는 것, 그게 노년의 자유입니다. 혼자여도 아니 혼자라서 더 즐거운 인생이 있습니다. 눈치 보지 않아도 되고 맞춰주지 않아도 되고 참지 않아도 되는 인생. 아침에 눈 떠서 오늘 뭐 할까? 하고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설레는 인생. 작은 것에 감사하고 작은 것에 행복해하고 작은 것을 즐길 줄 아는 인생.
그것이 진짜 노년의 모습입니다. 늙은 게 아니라 이제야 제대로 사는 겁니다. 여러분 솔직히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최근에 누가 나를 정말 행복하게 해준 적이 있으셨나요? 자식들, 친구들, 아무도 없었다고요? 괜찮습니다. 나는 가족이 있는데 왜 이렇게 외로울까? 아침에 눈을 뜨면 제일 먼저 핸드폰을 확인하게 되잖아요. 자식에게 연락이 왔나, 누가 나를 찾았나 하고요. 그런데 아무 연락이 없으면 괜히 마음 한구석이 서운해집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았어요. 남편 뒷바라지하고 자식 키우고 손주까지 돌봤습니다. 내 시간은 없었어요. 내가 뭘 좋아하는지도 잊고 살았죠. 그냥 그렇게 살아야 하나보다 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작 나는 혼자입니다. 이상한 일이에요. 분명 가족은 있는데 더 외로워요. 혹시 이런 생각해 보셨나요? 이제는 내가 누구를 위해 사는 걸까? 그렇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바로 여러분을 위한 이야기예요. 하지만 오늘 제가 하려는 이야기는 혼자 사는 분의 슬픈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이야기는 혼자 살아도 괜찮아지는 인생의 이야기예요. 아니, 어쩌면 혼자 사는 것이 축복이 될 수도 있는 인생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다면 여러분의 마음속 무언가가 조금은 가벼워질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아는 분이 한 분 계십니다. 올해 72살 김혜자님이십니다. 애자 씨는 평생을 아내로, 엄마로, 며느리로 살아왔어요. 23세 시집을 갔습니다. 남편은 착한 사람이었지만 말수가 적었어요. 애자 씨의 마음을 자상하게 물어본 적은 없었습니다. 그래도 괜찮았어요. 그게 그 시대의 현실적인 결혼 생활이었으니까요. 아이 셋을 낳아 키웠습니다. 큰딸, 아들, 막내딸. 아침 5시에 일어나 밥을 짓고 도시락을 싸고 아이들 학교 보냈습니다. 시부모님 병원 모시고 저녁 장 보고 빨래하고 또 밥 짓고 그렇게 40년을 살았어요. 그 사이 제 자신이 뭘 좋아하는지 뭘 하고 싶은지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생각할 시간이 없었죠. 그러다 남편이 세상을 떠났어요. 68살 때였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사람들이 떠나고 집에 혼자 남았어요. 그때 처음 느꼈대요. 아, 나는 이제 혼자구나. 자식들은 모두 독립했습니다. 큰딸은 부산에, 아들은 수원에, 막내딸은 외국에 살고 있었어요. 가끔 전화가 왔습니다. 하지만 통화는 길지 않았어요. 엄마 잘 지내시죠? 몸 조심하세요. 그게 다였습니다. 애자 씨는 전화기를 내려놓고 빈 거실을 바라봤대요. TV는 켜져 있었지만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애자 씨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나는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았는데 지금 이 순간 나는 누구를 위해 사는 걸까? 그 질문이 가슴을 무겁게 짓눌렀다고 합니다. 처음 몇 달은 정말 힘들었대요. 아침에 일어나도 할 일이 없었습니다. 밥을 해도 혼자 먹으니 맛이 없었어요. TV를 봐도 재미가 없었습니다. 가끔 자식들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하지만 자주 걸면 부담스러워할까봐 일주일에 한 번만 걸었습니다. 통화는 늘 짧았어요. 엄마 지금 바빠서 나중에 다시 전화할게요. 전화를 끊고 나면 더 외로웠대요. 애자 씨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혼자 남겨진 내 인생은 이제 끝인가? 그런데 어느 날 우연히 동네 도서관에 갔어요. 자식이 사준 책을 반납하러 간 길이었습니다. 도서관은 조용했어요. 햇빛이 창문으로 들어와 책장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애자 씨는 책장 사이를 천천히 걸었어요. 그러다 한 권의 책을 꺼냈습니다. 제목은 기억나지 않지만 내용은 기억해요. 노년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애자 씨의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뜨거운 느낌으로 움직였대요.
그래, 나는 아직 살아있잖아. 그날부터 애자 씨의 인생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애자 씨는 작은 결심을 했어요. 이제 남은 인생만큼은 내가 결정하고 살고 싶다. 그 결심은 거창한 게 아니었습니다.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했어요. 첫째,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을 스스로 정했습니다. 평생 5시에 일어났지만 이제는 6시에 일어나기로 했어요. 1시간이지만 그 1시간이 자유였습니다. 둘째, 밥을 간단하게 먹기로 했어요. 평생 남을 위해 정성껏 밥을 차렸지만 이제는 혼자니까 편하게 먹기로 했습니다. 김치찌개 한 그릇, 계란 한 알, 그게 전부였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밥이 더 편했대요. 셋째, 전화를 기다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자식이 전화하면 받고 안 하면 안 받기로 했어요. 대신 혼자 산책을 나갔습니다. 동네 공원을 천천히 걸었어요. 그렇게 몇 달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애자 씨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았대요. 아니, 정확히 말하면 외로움의 종류가 달라졌다고 합니다. 전에는 나는 버림받았다는 외로움이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나는 혼자다는 외로움이었습니다. 그 둘은 완전히 달랐어요. 버림받은 건 상처입니다. 하지만 혼자인 건 선택이에요. 애자 씨는 깨달았습니다. 혼자 사는 건 실패가 아니구나. 이건 내가 선택한 삶이구나. 그 깨달음 이후 애자 씨의 하루가 달라졌어요. 여러분, 잠시 멈추고 솔직하게 생각해 보실래요? 혼자 산다는 것, 그게 정말 불행일까요? 우리는 평생 이렇게 배워왔습니다. 가족이 있어야 행복하다. 혼자 늙으면 불쌍하다. 자식이 없으면 외롭다. 하지만 저는 오늘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혼자 사는 노년이 오히려 축복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부터 5가지 이유를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누구 눈치도 안 보는 삶입니다. 애자 씨는 요즘 매일 아침 6시 반에 일어나요. 일어나서 창문을 엽니다. 아침 공기가 들어와요. 커피를 한 잔 내립니다. 그리고 창가에 앉아서 아무 생각 없이 커피를 마셔요. 아무도 재촉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밥은 언제 차려요? 하고 묻지 않아요. 평생 누군가의 시간표에 맞춰 살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 식사하는 시간, 잠드는 시간 모두 스스로 정해요. 작은 일입니다. 하지만 그 작은 일이 인생을 바꿔요.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하루, 눈치 보지 않아도 되는 시간, 그게 혼자 사는 삶의 첫 번째 축복입니다. 두 번째, 내 인생의 주도권을 되찾는 거예요. 애자 씨는 요즘 일주일에 2번 동네 문화센터에서 서예를 배웁니다. 평생 하고 싶었지만 시간이 없어서 못했던 일이에요. 무엇을 먹을지, 어디를 갈지, 누구를 만날지, 모든 게 이제 애자 씨가 정합니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게 가장 큰 자유예요. 세 번째, 인간관계의 평온입니다. 애자 씨는 이제 만나고 싶은 사람만 만나요. 사람을 덜 만나니까 오히려 외롭지 않대요. 상처받지 않으니까요. 잘못된 사람을 만나면 혼자 있을 때보다 더 외롭습니다. 혼자 있음과 고립은 달라요. 혼자 있는 건 선택이고 고립은 강요입니다. 불필요한 관계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 그게 마음을 평온하게 만들어요. 네 번째, 건강입니다. 미국의 한 대학 연구에 따르면 혼자 사는 노인이 가족과 사는 노인보다 건강 지표가 더 좋은 경우가 많았다고 해요. 왜일까요? 혼자 사는 노인은 자기 건강을 스스로 책임지기 때문입니다. 애자 씨도 혼자 사니까 오히려 밥을 잘 챙겨 먹고 매일 산책을 나가고 약도 스스로 챙겨요. 무엇보다 스트레스가 줄었대요. 눈치 볼 사람이 없으니까요. 5번째, 경제적 자립입니다. 애자 씨는 한 달에 100만 원으로 살아요. 혼자 살면 돈이 많이 안 듭니다. 중요한 건 큰 부자가 되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기대지 않아도 스스로 관리 가능한 삶을 사는 거예요. 자식에게 손 벌리지 않아도 된다. 그게 얼마나 큰 자유인지 아시는 분은 아실 겁니다. 이 5가지가 혼자 사는 삶이 축복이 될 수 있는 이유예요.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혼자 산다고 해서 저절로 행복해지는 건 아니잖아요. 혼자 살면서도 행복하게, 당당하게, 만족하며 눈 감으려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지금부터 그 방법 5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애자 씨가 실제로 하고 있는 일들이에요. 첫 번째 방법은 건강한 모닝 루틴입니다. 애자 씨는 매일 아침 6시 반에 일어나요. 일어나자마자 50번 가볍게 제자리에서 뛰고 레몬물 한 잔을 마십니다. 그리고 창문을 열어 환기를 시켜요. 간단한 스트레칭을 10분 정도 합니다. 목을 돌리고 팔을 뻗고 허리를 천천히 굽혔다 폈다 하는 거예요. 그 다음 아침 식사를 합니다. 거창하지 않아요. 계란 한 알, 김치, 된장국, 현미밥 반 공기. 간단하지만 영양을 생각한 식사예요. 식사 후에는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봅니다. 이 루틴이 하루를 시작하는 힘이 된대요. 여러분도 자신만의 모닝 루틴을 만들어 보세요. 꼭 거창할 필요 없습니다. 레몬물 한 잔 마시기, 창문 열기, 간단한 스트레칭, 그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중요한 건 매일 같은 시간에 같은 순서로 하는 겁니다. 그 규칙성이 하루의 안정감을 준다고 해요. 두 번째 방법은 혼자 먹어도 제대로 먹는 식사법입니다. 혼자 살면 밥을 대충 먹게 되잖아요. 라면으로 때우거나 빵으로 끼니를 넘기거나 아예 굶는 경우도 있고요. 하지만 애자 씨는 달라요. 혼자 먹어도 밥상을 차립니다. 간단하지만 제대로 차려요. 아침은 계란과 김치, 점심은 국과 반찬 2가지, 저녁은 생선이나 두부. 거창하지 않지만 단백질과 채소를 꼭 넣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하나 더 있대요. 밥을 먹을 때 TV를 끄는 거예요. 혼자 먹으니까 심심해서 TV를 켜놓게 되는데 그러면 음식 맛을 모른대요. 애자 씨는 TV를 끄고 조용히 밥을 먹습니다. 밥 한 술 한 술을 천천히 씹으며 먹는 거죠. 그러면 음식의 맛이 느껴진대요. 그리고 밥을 다 먹고 나면 이렇게 말한대요. 잘 먹었습니다. 혼자 있어도 감사를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혼자 먹더라도 제대로 드세요. 그게 자신을 존중하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세 번째 방법은 감사일기 쓰기예요. 애자 씨는 매일 저녁 잠들기 전에 공책을 꺼낸대요. 그리고 오늘 하루 감사한 일 3가지를 씁니다. 거창한 게 아니에요. 오늘 날씨가 좋았다. 산책할 때 기분이 좋았다. 이웃집 할머니가 인사를 해줬다. 반가웠다. 저녁에 먹은 된장찌개가 맛있었다. 잘 끓였다. 이렇게 아주 작은 일들입니다. 처음에는 감사할 게 없다고 생각했대요. 하지만 매일 쓰다 보니 작은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아침 햇살, 따뜻한 국물, 편한 잠자리.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사실은 감사할 일이었던 거죠. 감사 일기를 쓰면 하루가 달라진대요. 부족한 것보다 가진 것이 보여요. 없는 것보다 있는 것이 보입니다. 그러면 마음이 평온해진대요. 여러분도 오늘부터 시작해보세요. 공책 한 권 준비하시고 매일 저녁 감사한 일 3가지만 쓰시면 됩니다. 한 달만 해보세요. 분명히 마음이 달라질 거예요. 네 번째 방법은 취미 활동입니다. 애자 씨는 일주일에 2번 서예를 배우고 한 번은 도서관에 가서 책을 읽어요. 취미가 있으면 하루에 기다림이 생긴대요. 수요일에 서예 수업이 있어. 그 생각만으로도 월요일과 화요일을 견딜 수 있다고 합니다. 취미는 꼭 배우는 것일 필요는 없어요. 뜨개질을 하셔도 되고, 그림을 그리셔도 되고, 노래를 부르셔도 되고, 걷기를 하셔도 됩니다. 중요한 건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뭐라 하든 내가 좋으면 돼요.
애자 씨는 말합니다. 서예를 배우면서 처음으로 느꼈어요. 아, 나도 뭔가 잘할 수 있는 게 있구나. 나도 배울 수 있구나. 평생 누군가를 돌보기만 했던 애자 씨가 처음으로 자신을 위해 무언가를 배우는 겁니다. 그게 얼마나 큰 기쁨인지 모른대요. 여러분도 취미를 시작하고 싶으세요? 생각나는 게 있다면 하나 만들어 보세요. 거창할 필요 없습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5번째 방법은 규칙적인 산책이에요. 애자 씨는 매일 오후 3시에 산책을 나갑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가능한 한 매일 나간대요. 동네 공원을 한 바퀴 도는데 30분 정도 걸려요. 걸으면서 애자 씨는 주변을 관찰합니다. 오늘은 은행나무 잎이 노랗게 물들었구나. 저 벤치에 앉아있는 할아버지는 매일 같은 시간에 오시는구나. 저 강아지는 오늘도 주인을 졸졸 따라다니는구나. 걸으면서 보는 풍경이 하루를 풍요롭게 만든대요. 그리고 걷는 것 자체가 건강에 좋잖아요. 다리 근육이 유지되고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머리가 맑아집니다. 무엇보다 집에만 있으면 우울해지는데 밖에 나가면 기분이 달라진대요. 햇빛을 쏘이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좋아진다고 해요. 애자 씨는 산책을 하루의 중심으로 삼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생각한대요. 오늘도 오후에 산책을 나가야지. 그 생각이 하루를 지탱한대요. 여러분도 규칙적으로 산책하세요. 매일 같은 시간에 같은 길을 걸으시면 됩니다. 그 규칙성이 삶의 리듬을 만들어요. 이 5가지가 애자 씨가 실천하는 혼자 살면서도 행복하게 사는 방법입니다. 거창하지 않아요. 아주 작고 일상적인 일들이죠. 하지만 이 작은 일들이 모여서 하루를 만들고 한 달을 만들고 1년을 만듭니다. 그리고 결국 인생을 만들어요. 여러분,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이런 생각하셨을지도 몰라요. 그래도 혼자 사는 건 외로운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외로워요. 하지만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외로움은 나쁜 건가요? 우리는 평생 외로움을 피하려고 살았잖아요. 혼자 있으면 안 된다고 배웠습니다. 누군가와 함께 있어야 한다고 믿었어요. 하지만 저는 오늘 조금 다르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외로움은 나쁜 게 아니에요. 외로움은 인간의 본질입니다. 우리는 결국 혼자 태어나서 혼자 살다가 혼자 떠나요. 조선시대의 학자 정약용은 이런 뜻의 말을 남겼습니다. 사람은 혼자 와서 혼자 간다. 그 사이의 시간을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하다고요. 그렇습니다. 중요한 건 혼자냐 아니냐가 아니에요. 중요한 건 그 시간을 어떻게 사느냐입니다. 애자 씨는 이제 알아요. 혼자 사는 삶이 외로운 게 아니라 혼자여도 무너지지 않는 삶이 완성이라는 걸요. 독일의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홀로 있을 수 있는 사람만이 진정으로 자유롭다. 그 말이 무슨 뜻일까요? 함께 있어야만 행복한 사람은 결국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는 삶이에요. 그 사람이 떠나면 무너집니다. 하지만 혼자 있어도 괜찮은 사람은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아요. 그래서 자유로운 겁니다. 애자 씨는 이제 자유롭습니다. 자식이 전화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친구가 안 만나줘도 괜찮습니다. 혼자 있어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애자 씨는 이제 자기 자신과 함께 있는 법을 알거든요. 여러분, 이런 질문 해보신 적 있으세요? 나는 나 자신과 친한가? 많은 분들이 이렇게 대답하실 겁니다. 글쎄요,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우리는 평생 다른 사람과 친해지려고 애썼잖아요. 하지만 정작 나 자신과는 친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혼자 있으면 외로운 거예요. 나 자신이 낯설거든요. 하지만 혼자 사는 삶은 나 자신과 친해지는 시간입니다. 애자 씨는 이제 자기 자신을 알아요. 아침에 뭘 먹고 싶은지, 오후에 뭘 하고 싶은지, 저녁에 어떤 기분인지 모두 압니다. 그래서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은 거예요.
혼자 사는 삶은 실패가 아닙니다. 혼자 사는 삶은 완성이에요. 인생은 결국 혼자 떠나는 길입니다. 중요한 건 혼자 남았는가가 아니라 혼자여도 무너지지 않는가예요. 그리고 그 힘은 다른 사람이 주는 게 아닙니다. 스스로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잠시 멈추고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실래요? 나는 지금 혼자 있는 시간이 두렵습니까? 아니면 누군가와 함께 있어도 외롭습니까? 만약 후자라면 그건 진짜 외로움입니다. 가장 외로운 건 혼자 있을 때가 아니에요. 가장 외로운 건 함께 있는데도 혼자라고 느낄 때입니다. 애자 씨가 그랬어요. 가족이 있을 때 오히려 더 외로웠대요. 말을 해도 들어주지 않고 존재해도 보이지 않고 함께 있어도 혼자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라요. 진짜 혼자지만 외롭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스스로와 함께 있거든요. 여러분께 한 가지 더 질문 드릴게요. 만약 내일 하루를 온전히 나를 위해 써도 된다면 무엇을 하고 싶으세요? 생각해 보세요. 아무 눈치도 안 보고, 아무 설명도 안 하고, 오직 나를 위한 하루. 뭘 하고 싶으세요? 많은 분들이 빨리 대답하지 못하십니다. 왜냐하면 평생 그런 질문을 자신에게 해본 적이 없거든요. 하지만 그 질문에 답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자유로워집니다. 애자 씨는 이제 답을 알아요. 나는 아침에 천천히 커피를 마시고 오후에 책을 읽고 저녁에 공원을 산책하고 싶다. 아주 간단하죠? 하지만 그게 애자 씨의 행복입니다. 여러분의 답은 무엇인가요? 애자 씨는 요즘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제 두렵지 않아요. 혼자 늙는 것도 혼자 떠나는 것도.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조금 놀랐어요. 왜 두렵지 않으세요? 애자 씨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혼자 떠나는 게 아니라 내 인생을 다 살고 떠나는 거니까요. 그 말이 가슴에 남았어요.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혼자 늙고 혼자 떠나면 불쌍하다. 하지만 애자 씨는 다르게 생각합니다. 혼자 늙고 혼자 떠나는 게 아니라 내 인생을 내가 완성하고 떠나는 거다. 그 차이가 모든 걸 바꿔요. 인생은 결국 혼자 떠나는 길입니다. 누구도 함께 갈 수 없어요. 중요한 건 떠날 때 후회하지 않는 겁니다. 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았다. 그 확신을 가지고 떠나는 것, 그게 인생의 완성이에요. 애자 씨는 이제 그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살고 스스로 만족해요. 자식이 전화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친구가 없어도 괜찮아요. 혼자여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애자 씨는 이제 자기 인생의 주인이거든요. 여러분, 혼자 사는 노년은 실패가 아닙니다. 혼자 사는 노년은 당당하게 혼자 살다 스스로 만족하며 눈 감는 삶이에요. 그게 어쩌면 인생이 줄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평생 다른 사람을 위해 살았어요. 이제는 나를 위해 살아도 됩니다. 우리는 평생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되려고 애썼어요. 이제는 내가 나에게 필요한 사람이 되어도 됩니다. 혼자 산다는 건 버림받음이 아니에요. 혼자 산다는 건 선택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우리를 자유롭게 만들어요. 애자 씨는 말합니다. 나는 이제 행복해요. 정말로. 그 말이 거짓이 아니라는 걸 저는 압니다. 애자 씨의 얼굴에서 평온함이 보이거든요. 여러분도 그럴 수 있어요. 혼자 살아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혼자 늙어도 당당할 수 있어요. 혼자 떠나도 후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지금부터예요. 지금부터 나를 위해 사는 겁니다. 지금부터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거예요. 지금부터 혼자여도 무너지지 않는 나를 만드는 겁니다. 그게 노년의 진짜 행복이에요. 오늘 이야기를 마치면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드립니다. 여러분은 어떤 노년을 선택하고 싶으세요?
누군가에게 기대는 노년인가요? 아니면 스스로 서 있는 노년입니까? 함께 있어야만 괜찮은 노년인가요? 아니면 혼자 있어도 괜찮은 노년입니까? 답은 여러분이 정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한 가지만 기억해 주세요. 혼자 사는 노년은 불행이 아니에요. 혼자 사는 노년은 자유입니다. 그리고 그 자유가 어쩌면 인생이 줄 수 있는 마지막 선물일지도 몰라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평온을 드렸기를 바랍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당당하고 행복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지금까지 황금 노후였습니다. 누군가와 대화를 나누고 난 후에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내가 말을 너무 많이 했나? 상대가 좀 불편해하는 것 같았는데 왜 대화가 자꾸 어색해질까? 혹시 요즘 사람 만나는 게 부담스러워지진 않으셨나요? 친구 모임도 어색하고, 자식들과도 대화가 금방 끊기고, 이웃과도 인사 이상 말이 이어지지 않는 그런 경험 말이에요.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들으시면 딱 3가지가 달라집니다. 첫째, 사람들이 여러분과 대화하는 걸 즐거워하게 됩니다. 둘째, 멀어졌던 관계가 다시 가까워집니다. 셋째, 심지어 사이가 안 좋았던 사람도 마음을 열게 됩니다. 방법은 간단해요. 딱 한 가지 말만 많이 하시면 됩니다. 거창한 화술도 특별한 재능도 필요 없어요. 이 말을 쓰기 시작한 분들은 한결같이 진작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 인생이 달라졌어요 라고 말씀하세요. 반대로 어떤 사람과 대화하고 나면 기분이 참 좋을 때도 있죠. 저 사람과 얘기하니까 마음이 편해. 나를 이해해 주는 것 같아. 다음에 또 만나고 싶어. 이 차이가 뭘까요? 많은 분들이 대화를 잘하려면 재미있는 이야기를 많이 해야 하고 유머 감각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정약용 선생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남의 말을 잘 들어주는 것이 가장 큰 덕이다. 오늘은 어떤 말을 많이 해야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지, 그 말이 왜 그렇게 강력한지, 실제로 관계가 완전히 달라진 분들의 이야기까지 모두 들려드릴게요. 30분 후엔 여러분도 내일부터 당장 사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게 되실 겁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대화를 잘하는 사람의 비밀은 간단합니다. 바로 질문을 많이 하는 겁니다. 자기 이야기를 늘어놓는 게 아니라 상대에게 묻는 거예요.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그때 기분이 어떠셨어요? 당신 생각은 어때요? 이런 질문들이요. 질문은 마법 같은 힘이 있습니다. 질문을 받은 사람은 자신이 중요하다고 느껴요. 이 사람이 나한테 관심이 있구나. 내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는구나. 이렇게 느끼게 되죠. 그리고 자연스럽게 마음을 엽니다. 반대로 질문 없이 자기 이야기만 하는 사람은 어떨까요? 나는 말이야. 내 경험으로는 나도 그런 적 있는데. 이런 말만 하면 상대는 지루해져요. 저 사람은 나한테 관심이 없구나. 그냥 자기 얘기만 하고 싶은 거야. 이렇게 느끼게 되고 대화는 점점 식어갑니다. 질문은 관심의 표현입니다. 상대를 존중한다는 신호예요. 당신이 궁금해요. 당신 생각이 중요해요. 당신 이야기를 듣고 싶어요. 이런 메시지를 전달하는 겁니다. 그래서 질문을 많이 하는 사람은 사랑받아요. 우리는 평생 살면서 수없이 많은 대화를 나눕니다. 하지만 정작 기억에 남는 대화는 몇 개나 될까요? 대부분의 대화는 그냥 스쳐 지나가요. 하지만 가끔 어떤 대화는 오래 기억에 남습니다. 그때 그 사람이 나한테 그렇게 물어봐줘서 정말 고마웠어. 내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주더라. 이런 대화들이요. 그런 대화의 공통점이 뭘까요? 바로 질문이 있었다는 겁니다. 상대가 나한테 진심으로 궁금해했고 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줬어요. 그래서 기억에 남는 거예요. 김미숙 씨 63세 여성의 이야기입니다.
김 씨는 평생 말을 잘한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모임에 가면 분위기를 주도하고 재미있는 이야기도 많이 했죠. 그런데 어느 날 깨달았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좋아하는 게 아니라 그냥 참고 있는 거라는 걸요. 친구 모임에서였어요. 김 씨가 한창 여행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한 친구가 핸드폰만 보고 있더래요. 재미없나? 싶어서 더 열심히 말했는데 분위기가 점점 어색해졌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내가 친구들한테 질문을 한 게 언제지? 기억이 안 났습니다. 맨날 자기 얘기만 했던 거예요. 친구들 이야기는 제대로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친구가 뭔가 말하려고 하면 그거? 나도 그런 적 있는데 하면서 자기 이야기로 돌렸죠. 친구가 고민을 털어놓으면 그건 말이야.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하면서 조언만 늘어놓았어요. 정작 친구가 어떤 기분인지, 무슨 생각을 하는지는 물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때부터 김 씨는 달라졌습니다. 모임에 가면 먼저 물었어요. 요즘 어때? 뭐 재미있는 일 없어? 친구가 이야기하면 끝까지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물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 그때 기분이 어땠어? 처음엔 정말 어색했대요. 입이 근질근질했어요. 나도 그런 경험 있는데 하고 말하고 싶었죠. 하지만 꾹 참았습니다. 그리고 계속 물었어요. 신기한 일이 생겼습니다. 친구들이 김 씨를 더 좋아하게 된 거예요. 미수가, 너 요새 뭔가 달라졌어. 만나면 기분이 좋아. 심지어 어떤 친구는 이렇게 말했대요. 너랑 얘기하니까 마음이 편해. 내가 나한테 관심이 있다는 게 느껴져. 김 씨는 말을 줄였을 뿐인데 관계는 더 좋아졌어요. 왜일까요? 질문을 많이 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김 씨는 지금 이렇게 말합니다. 진작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 그동안 내가 얼마나 많은 친구들을 지루하게 만들었을까 싶어요. 이제는 모임이 즐거워요. 친구들 이야기를 듣는 게 재미있거든요. 이정훈 씨, 66세 남성은 더 극적인 경험을 했습니다. 이 씨는 동네에서 한 이웃과 사이가 안 좋았어요. 주차 문제로 몇 번 다툰 적이 있었거든요. 서로 얼굴만 보면 인상을 찌푸렸죠. 심지어 복도에서 마주치면 일부러 고개를 돌렸어요. 저 사람 정말 이기적이야. 상식도 없어.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엘리베이터에서 딱 마주쳤어요. 피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죠.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층수 버튼을 누르는 손가락도 떨렸대요. 이 씨는 그냥 지나칠까 하다가 문득 생각했어요. 한번 물어나 볼까? 그래서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요즘 많이 바쁘신가 봐요? 이웃이 놀란 표정으로 쳐다봤어요. 적대적이던 사람이 갑자기 말을 거니까 당황스러웠던 거죠. 그리고 조금 뜸을 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네. 요즘 어머니가 편찮으셔서요. 목소리가 조금 떨렸어요. 이 씨는 또 물었어요. 많이 안 좋으세요? 네. 병원 입원 중이세요. 매일 왔다 갔다 하느라 힘드네요. 그래서 주차할 때도 정신이 없었어요. 죄송합니다. 그제야 이 씨는 깨달았습니다. 저 사람도 사정이 있었구나. 주차 때문에 예민했던 게 이해가 됐어요. 노환으로 고생하시는 어머니를 매일 병원에 모시고 다니느라 얼마나 힘들었을까? 많이 힘드시겠어요. 제가 도와드릴 일 있으면 말씀하세요. 같은 아파트 사는데 당연히 도와야죠. 이웃의 표정이 부드러워졌습니다. 눈시울이 붉어지더래요. 고맙습니다. 그동안 제가 좀 예민했어요. 주차 문제로 불편 드려서 죄송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두 사람은 인사를 나누게 됐어요. 지금은 서로 안부를 묻는 사이가 됐습니다. 이 씨의 이웃분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이 씨는 장례식장에 다녀왔대요. 이웃분이 손을 꼭 잡으면서 그때 물어봐 주셔서 정말 고마웠어요. 그 한마디가 제게 큰 위로가 됐습니다라고 했대요.
이 씨가 한 건 딱 하나였어요. 질문 한마디였습니다. 요즘 많이 바쁘신가 봐요? 이 질문이 적대적이던 관계를 바꿨어요. 질문 한마디가 적을 친구로 만들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누군가에게 질문을 몇 번이나 하셨나요? 요즘 어때요? 무슨 일 있어요? 기분이 어때요? 이런 질문이요. 아니면 자기 이야기만 하지 않으셨나요? 우리는 보통 대화할 때 자기 이야기를 하려고 기회를 엿봅니다. 상대가 말하는 동안에도 나는 뭐라고 말하지? 하고 생각하죠. 그래서 정작 상대 말은 제대로 안 들립니다. 귀로는 듣는 척하지만 머릿속으론 내 할 말만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상대 말이 끝나기 무섭게 나는 말이야. 하고 자기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이건 대화가 아니라 독백의 교환이에요. 서로 자기 얘기만 하는 겁니다. 진짜 대화는 뭘까요? 상대에게 묻고 상대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거기에 반응하는 겁니다. 질문은 대화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질문이 없으면 대화는 일방통행이 돼요. 하지만 질문이 있으면 대화는 살아나죠. 쇼펜하우어는 진정한 대화는 질문에서 시작된다고 했습니다. 상대에게 묻는 것, 그게 대화의 시작이에요.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질문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4가지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열린 질문을 하세요. 질문에는 2가지 종류가 있어요. 닫힌 질문과 열린 질문이요. 닫힌 질문은 예, 아니오로 대답할 수 있는 질문입니다. 오늘 날씨 좋죠? 식사하셨어요? 바쁘세요? 이런 질문들이요. 이런 질문은 대화를 이어가기 어려워요. 네, 아니요 하고 끝나버리거든요. 그러면 또 다른 질문을 찾아야 하는데 그것도 쉽지 않아요. 그래서 대화가 끊기고 어색해지는 겁니다. 반대로 열린 질문은 대답이 길어질 수밖에 없는 질문입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주말에 뭐 하셨어요? 그 일은 어떻게 됐어요? 요즘 관심 있는 게 뭐예요? 이런 질문들이요. 이런 질문을 받으면 자연스럽게 이야기가 길어져요. 그리고 대화가 이어집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닫힌 질문으로 대화하면 이렇게 됩니다. 식사하셨어요? 네. 맛있었어요? 네. 날씨 좋죠? 네. 대화가 금방 끊기죠? 하지만 열린 질문으로 대화하면 이렇게 됩니다. 오늘 점심 뭐 드셨어요? 아, 손주랑 같이 칼국수 먹었어요. 손주랑요? 몇 살이에요? 5살인데 요즘 칼국수만 먹으려고 해요. 귀엽네요. 자주 봐주세요? 네, 며느리가 일하니까 제가 주로 봐요. 이렇게 대화가 자연스럽게 이어져요. 오늘부터 연습해 보세요. 닫힌 질문 대신 열린 질문을요. 바쁘세요? 대신 요즘 뭐 하세요? 식사하셨어요? 대신 오늘 뭐 드셨어요? 날씨 좋죠? 대신 이런 날씨 좋아하세요? 이렇게요. 작은 차이지만 대화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둘째, 진짜 궁금해서 물으세요. 질문을 해도 진심이 없으면 상대가 느껴요. 형식적으로 묻는구나, 별로 관심 없는데 그냥 묻는 거구나. 이렇게 느끼면 대답도 건성으로 하게 되죠. 그냥 뭐 별일 없어요. 그저 그래요. 이렇게 짧게 대답하고 말아요. 하지만 진짜 궁금해서 물으면 다릅니다. 눈빛이 달라요. 목소리 톤이 달라지고 자세가 달라집니다. 상대 쪽으로 몸을 기울이고 눈을 마주치고 고개를 끄덕이면서 듣게 되죠. 상대는 그걸 느껴요. 아, 이 사람이 정말 내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는구나. 그러면 마음을 열고 진짜 이야기를 꺼내놓습니다. 사실은요, 솔직히 말하면 이렇게 속마음을 이야기하게 돼요. 어떻게 하면 진짜 궁금해질 수 있을까요? 상대를 한 사람의 인격체로 보는 겁니다.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 아니라 각자의 사연이 있는 사람으로요. 이 사람은 어떤 삶을 살고 있을까? 요즘 무슨 고민이 있을까? 뭐가 행복할까?
어떤 꿈을 가지고 있을까? 이렇게 진심으로 궁금해하세요. 그러면 질문이 달라져요. 형식적인 질문이 아니라 진심 어린 질문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상대도 그 진심을 느껴요. 셋째, 꼬리 질문을 이어가세요. 질문 한 번 하고 끝내지 마세요. 상대가 대답하면 거기서 또 질문을 이어가는 겁니다. 이게 대화를 깊게 만드는 비결이에요. 예를 들어볼게요.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그냥 뭐 바쁘게 지내죠. 여기서 끝내지 마세요. 많은 분들이 여기서 그렇구나 하고 끝내거나 자기 이야기로 넘어가요. 나도 바빠. 요즘 말이야 이렇게요. 하지만 꼬리 질문을 하는 겁니다. 뭐가 그렇게 바쁘세요? 아, 손주 봐주느라요. 손주가 몇 살이에요? 5살이요. 5살이면 제일 귀엽고 말 안 듣는 나이네요. 힘드시겠어요? 맞아요. 진짜 힘들어요. 그런데 귀여워서 어떡해요? 어제도 말이에요. 이렇게 꼬리 질문을 이어가면 대화가 깊어져요. 상대는 자기 이야기를 계속하게 되고 말하다 보니 기분이 좋아집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편하게 느껴요. 이 사람은 내 이야기를 정말 들어주는구나. 꼬리 질문의 핵심은 상대 대답에서 키워드를 찾는 겁니다. 바쁘게라는 말에서 뭐가 바쁘세요? 를 이끌어내는 거죠. 손주라는 말에서 몇 살이에요? 를 이끌어내고요. 연습하다 보면 자연스러워집니다. 처음엔 의식적으로 해야 하지만 나중엔 자동으로 나와요. 넷째, 감정에 대해 물으세요. 사실에 대한 질문도 좋지만 감정에 대한 질문이 더 강력합니다. 뭐 했어요? 대신 어땠어요? 어디 갔어요? 대신 거기 가니까 기분이 어땠어요? 감정에 대해 물으면 대화가 훨씬 깊어져요. 사람들은 사실보다 감정을 이야기하고 싶어 하거든요. 예를 들어볼게요. 주말에 뭐 하셨어요? 병원 다녀왔어요. 아, 그래요? 여기서 끝나면 대화가 이어지기 어려워요. 하지만 감정을 물어보세요. 아, 그래요? 병원 가니까 어땠어요? 솔직히 좀 무서웠어요. 검사 결과가 안 좋을까봐. 많이 걱정되셨겠어요. 네, 일주일 내내 잠도 잘 못 잤어요. 그런데 다행히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다행이네요. 얼마나 안심이 되셨어요. 이렇게 감정을 물으면 상대는 진짜 속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공감받았다고 느껴요. 정약용 선생은 사람의 마음을 얻으려면 그 마음을 먼저 헤아려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감정에 대해 묻는 건 상대 마음을 헤아리는 겁니다. 당신이 어떻게 느꼈는지 궁금해요. 이런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예요. 오늘부터 해보세요. 사실만 묻지 말고 감정도 물어보세요. 뭐 했어요? 다음에는 그래서 기분이 어땠어요? 를 덧붙이는 겁니다. 누구 만났어요? 다음에는 만나니까 어떻던가요? 를 덧붙이고요. 이 4가지를 해보세요. 열린 질문하기, 진심으로 궁금해하기, 꼬리 질문 이어가기, 감정에 대해 묻기. 이것만 기억하셔도 대화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사람들은 여러분과 대화하는 게 즐거워질 거예요. 저 사람과 얘기하면 기분이 좋아. 나를 이해해 주는 것 같아. 다음에 또 만나고 싶어. 이렇게 느끼게 되죠. 혹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신가요? 질문만 하면 내 이야기는 언제 해? 걱정하지 마세요. 질문을 많이 하면 상대도 자연스럽게 여러분에게 질문하게 돼요. 그런데 당신은 어때요? 당신도 그런 경험 있어요?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이렇게요. 그때 자기 이야기를 하면 됩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그때 하는 이야기가 훨씬 재미있어요. 상대가 진심으로 궁금해하니까요. 질문을 많이 한다고 해서 자기 이야기를 못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더 잘 들어줍니다. 여러분이 먼저 들어줬으니까 상대도 들어주고 싶어지는 거예요. 이게 대화의 순환이에요. 내가 먼저 질문하고 들어주면 상대도 나한테 질문하고 들어줍니다.
서로 주고받는 거죠. 대화를 잘하는 사람의 비밀은 말을 잘하는 게 아닙니다. 질문을 잘하는 거예요. 재미있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게 아니라 상대 이야기를 많이 끌어내는 겁니다. 김미숙 씨처럼 자기 이야기를 줄이고 질문을 늘리세요. 이정훈 씨처럼 적대적인 사람에게도 질문 한마디 건네보세요. 요즘 어떠세요? 이 한마디가 관계를 바꿉니다. 처음엔 어색할 수 있어요. 내가 왜 이런 질문을 해야 하지? 싶을 수도 있죠. 특히 사이가 안 좋았던 사람한테 질문하는 건 정말 어려워요. 자존심도 상하고 먼저 다가가는 게 지는 것 같기도 하죠. 하지만 해보세요. 한 번, 두 번, 세 번 하다 보면 자연스러워집니다. 그리고 효과를 느끼게 될 거예요. 아, 질문이 이렇게 강력하구나. 사람들의 반응이 달라지는 걸 직접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쇼펜하우어는 사람은 누구나 자기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한다고 했습니다. 맞는 말이에요. 모든 사람은 자기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내 힘듦을 이해해 줄 사람, 내 기쁨을 함께 나눌 사람, 내 생각을 존중해 줄 사람을요. 하지만 그런 사람을 만나기가 쉽지 않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듣기보다 말하기에 바쁘거든요. 그래서 진짜로 들어주는 사람을 만나면 감동받는 겁니다. 이 사람은 다르네. 이 사람은 나한테 진짜 관심이 있어. 여러분이 그 사람이 되어주세요. 질문을 많이 하는 사람이요. 상대 이야기를 끌어내고 끝까지 듣고 공감해주는 사람이요. 그러면 사람들은 여러분을 좋아하게 됩니다. 아니, 사랑하게 돼요. 저 사람은 나를 이해해줘. 저 사람은 나한테 관심이 있어. 저 사람과 있으면 편해. 이렇게 느끼니까요. 그리고 여러분도 변하게 될 겁니다. 다른 사람들의 삶이 보이기 시작해요. 아, 저 사람도 이런 고민이 있었구나. 저 사람도 나처럼 외로웠구나. 저 사람도 인정받고 싶어 했구나. 사람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는 거예요. 오늘 집에 가시면 한번 해보세요. 가족에게 질문 한 가지만 더 해보는 거예요. 오늘 어땠어? 대신 오늘 뭐가 제일 기억에 남아? 저녁 맛있게 먹었어? 대신 오늘 하루 중에서 제일 좋았던 순간이 언제야? 이렇게요. 그리고 끝까지 들어보세요. 중간에 끼어들지 말고, 평가하지 말고 조언하지 말고요. 그냥 들어주기만 하세요. 그랬구나. 그래서? 기분이 어땠어? 이렇게 반응하면서 끝까지 들어주는 겁니다. 그러면 가족이 놀랄 겁니다. 오늘 왜 이래? 하면서도 기분 좋아할 거예요. 그리고 평소에 안 하던 이야기까지 꺼내놓을지도 몰라요. 내일은 친구를 만나면 열린 질문을 해보세요. 요즘 어때? 뭐 재미있는 일 없어? 그 일은 어떻게 됐어? 그리고 꼬리 질문을 이어가세요. 친구가 대답하면 거기서 또 물어보는 겁니다. 일주일만 이렇게 해보세요. 질문을 의식적으로 많이 하는 거예요. 분명히 달라집니다. 사람들의 반응이 관계가, 여러분 자신의 기분도요. 친구들이 먼저 연락하고 모임에 초대하고 너랑 얘기하니까 좋다고 말하게 될 겁니다. 질문은 마법입니다. 질문 한마디로 닫혔던 마음이 열리고 어색했던 관계가 편해지고 적대적이던 사람도 친구가 됩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거창한 화술이 필요한 게 아니라 그냥 물어보기만 하면 되니까요. 요즘 어때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기분이 어땠어요? 이 세 가지 질문만 기억하셔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궁금해하세요. 형식적으로 묻지 말고 정말 알고 싶어서 묻는 겁니다. 상대를 눈으로 보면서 고개를 끄덕이면서 진심을 담아서 묻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가 느껴요. 그리고 마음을 엽니다. 질문하는 사람에게는 특별한 힘이 생겨요. 사람들이 편하게 느끼고 가까이 다가오고 진심을 털어놓게 되는 힘이죠. 대화를 잘하는 사람이 되고 싶으신가요? 그럼 오늘부터 질문을 많이 하세요.
자기 이야기를 줄이고 상대 이야기를 끌어내세요. 듣는 시간을 늘리고 묻는 횟수를 늘리세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여러분을 찾게 됩니다. 저 사람과 얘기하면 기분이 좋아. 이게 최고의 칭찬이에요. 말을 잘해서가 아니라 잘 들어줘서 받는 칭찬이죠. 질문을 많이 하는 사람, 상대 이야기를 진심으로 궁금해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어보세요. 적의 마음도 훔칠 수 있습니다. 진짜로요. 이정훈 씨가 증명했잖아요. 주차 문제로 다투던 이웃이 질문 한마디로 친구가 됐어요.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질문 한마디로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혹시 주변에 이 이야기가 필요한 분이 계시다면 부담 없이 카톡으로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보내주시는 작은 응원과 격려가 제게는 정말 큰 힘이 되고 더 좋은 영상을 만들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한 일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황금노후였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